지난주에 카카오페이가 상한가 갔어요. 오늘도 아까 장중에 제가 잠깐 보니까 8% 추가로 급등하던데 그러니까 단기간에 거의 한 4, 50%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카카오뱅크가 이 뭔가 시중은행과 다른 또 뭘 보여줘야 보여줘야죠. 되는데. 그래야 지금의 높은 펄을 정당화할 수가 있어요. 연말에 투자를 할 만한 건지 아니면 지금은 전체적인 시기상 그냥 관망을 하고 내년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건지. 2100이든 2500이든 지수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우리가 투자해야 될 거는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고 지금 2500이 와도 아직도 모든 기업들 찾아보시면 투자의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여기는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고요. 제가 보니까 전민기 팀장님 안 계시네요.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더 이제 위대한 분을 모셨으니까요. 자, 투자계의 염스트라다무스 이제 다들 아시죠? 주식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염력술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식계의 염색체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좀 사실은 네. 촬영하는 날 너무 늦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염이사님은 뭐 한 2시간 늦으셔도 돼요. 아니요. 웬만하면 약속 시키는 편인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바쁘시다는 거죠. 아니요. 근데 저번에 8월에 출연을 하셨었죠? 네, 한창 맞아요. 더울 때. 네. 그때는 제가 아마 없었던 네, 맞아요. 걸로. 그때 전민기 팀장님 네. 계셨었죠. 그때. 저희가 토너먼트로 이렇게 다이다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모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주식시장 근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한국거래소가 뭐 내년부터 주식거래 호가 가격 단위를 12년 만에 낮추겠다. 좀 촘촘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뭐 5원 단위, 뭐 10원 단위, 100원 단위 이렇게 네. 주문을 할 수 있는 그 가격 단위를 요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뭐 있다면은 제가 얼핏 생각하기엔 가격 단위가 크면 그만큼 변동폭이 클 것 같은데 네. 촘촘해지면 재미없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너무 이제 작으면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기 매매하신 분들 입장에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 예전에 그랬거든요. 9,000원대하고 10,000원 좀 차이가 호가가 갑자기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요. 툭 튀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단기 매매하신 분들의 들어보니까 보통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9,000원 후반하고 10,000원 요 초반에 있을 때 그때 좀 단타를 가격을 보고 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가격이 좀 덜 떨어지고 네. 올라가면 그 계단이 좀 높으니까 높아요. 많이 네. 올라가고. 근데 이제 다 지금 낮춰버리거든요. 예. 호가 갭을 완전히 촘촘하게 이제 어. 그 낮추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흔히 뭐라 그래 호가떼기라 그러나요 그거를? 표현을 모르겠어요. 그게 맞나? 아무튼 예 그게 좀 그런데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점은 좀 변동성이 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근데 이것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네. 호가 차가 뭐 예를 들면은 뭐 10원에서 5원 1원 단위로 줄면 네. 이게 빽빽하게 차 있으면 당연히 내려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르는 그렇죠. 것도. 오르는 거나 내리는 거. 근데 거래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죠? 어차피 호가를 여기다 받쳐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변동성을 줄일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기업들마다 네. 거래량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게 호가 단위가 좀 낮아진다고 해서 뭐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고 의미는 뭐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있을까? 그거는 좀 이거 바뀐다고 해서 변동성이 줄어든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쨌든 내년에 바뀌는 하나의 네. 뭐 조그마한 네. 이벤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2022년도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보통 이제 연말 가면 뭐 크리스마스 랠리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도 얼핏 들어본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세요? 투자하기에 연말에 각종 관련된 기본적인 전통적인 통상적인 이슈로 투자를 할 만한 건지 아니면 지금은 그냥 전체적인 연말 이걸 떠나가지고 전체적인 시기상 그냥 관망을 하고 내년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항상 좀 많이 받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8월하고 그때만 해도 장이 좀 별로 안 좋을 때니까 많이 안 좋았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투자 적기냐 물어보면 시장 안 좋을 때잖아요. 네. 뭐 안 좋아도 역시 우리는 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지금 뭔 얘기하냐 시장이 이 모양인데 네. 그래 또 이래요. 이게 지금 또 올라왔잖아요. 네. 또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러면 갑자기 많이 올랐죠. 그럼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투자 적기라는 거는 사실 명확하게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거는 항상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달 전인가 네. 2150까지 갔잖아요. 진짜 예, 2000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땐 다 그랬어요. 2000 깨지고 뭐 1800 가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개인 투자분들도 무섭죠. 저도 네, 무섭죠. 네, 사실 뭐 시장을 보는 제 입장에서도 이거 진짜 잘못하면 2000 깨지려나? 음. 공포가 많이 드는 건 사실인데 좀만 지켜볼까? 나중에 살까? 그리고 최악은 그때 주식 파신 분인데 벌써 또 2500까지 왔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또 생각해 보면은 또 후회들거든요. 그때 살 걸. 네. 예. 그리고 만약에요, 지금 또 샀어요. 네. 다시 2,300 가요. 괜히 샀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끝도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네. 2,100이든 2,500이든 지수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지수가 내려가면 사긴 더 좋아요. 네.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러게요. 2,150 다시 가잖아요. 또 못 삽니다. 못 사요. 맞아요. 아니 절대로 못 사요. 진짜 이거는 제가 명백히 말씀드린 개인 투자분들이 그때 여기서 2,150 갔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분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진짜 2,000 깨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 사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수가 어떻게 된다 이거보다도 결국 우리가 투자해야 될 거는 뭐 내가 인버스나 뭐 레버리지 할 거 아니면 예.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고 지금 2,500이 와도요. 아직도 못 오른 기업들 찾아보시면 또 많아요. 지금 이 상황에도. 네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방송 찍는 날 진짜 오랜만에 자동차 올랐거든요. 자동차. 네, 네. 그 현대차 기아가 2,500까지 오는 기간 동안 주가가 안 가고 있었어요. 안 가고 있다가 오늘 오히려 올라가나요? 무너졌었죠,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시면 네. 그런 기업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촬영한 날이 이제 마지막 실적 발표하는 날이에요, 3분기. 네. 이게 시간 두셔가지고 실적 잘 나온 기업들 한번 추려보세요. 지금 요즘에는 뭐 전자공시도 다 많이들 보기 편하니까 그 중에서 뭐 PER도 낮고 내년도에도 방향성이 나쁘지 않은데 이게 찾아보시면 주가 안 올라간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지수에 연연하면은 사실 투자 적기 찾기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500원 했는데 지금 사야 되나? 또 올라온 것 같고. 맞아요. 괜히 또 이거 이러다 또 껄무새 될 것 같고. 네. 껄무새. 괜히, 네, 그잖아요. 또 아유 사지 말 걸. 아유. 또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기준점을 놓지 마시고 기업을 보시는 게.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살 기업들 찾아보면 많다. 생각해보니까 그 질문 자체가 좀 바보스러운 질문이에요. 투자 적기라는 질문이 지금 사요라고 하는 건데 그럼 뭘 사냐 네. 이런 걸 배제하고 무턱대고 지금 사요라고 네, 그러니까 물어보면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러니까 지수만 보면은 영원히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진짜로. 맞아요. 여기 2,500이 바닥일 수도 있고요. 네. 또 2,100이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니면 2,500이 또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지수만 근데 좀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PBR이 한 2,600 되거든요. 한 배가. 네. 한 배인데 지금 2,600 이요? 2,600 PBR 한 배예요. 네.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 근데 그 한 배를 넘어가려면 어쨌든 수출이 좀 증가해 줘야 돼요. 항상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내년 1분기까지는 이게 꺾이는 경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안 네. 좋다는 거. 현실적으로 PBR 한 배 넘어가려면 내년 한 2분기는 돼야 돼요. 아. 이제 그걸 감안해 보면 지금 2,500이죠. 네. 그럼 여기서는 액션을 좀 공격적으로 취할 액션은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사더라도 네. 천천히 좀 내려올 때 좀 분할로 하는 게 좋지. 지수 레벨로 2,500에서 600이면 100포인트 나왔잖아요. 네. 만약에 안 가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500까지 온 상황에선 주식 투자 해도 되지만 조금 이렇게 강도로 따지면 조금 강도를 좀 줄여서 약하게 좀 분할 매수 해보자. 분할 매수 이런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새로운 신개념 일회용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받고 투자콜, 기사 받고 분석 후에 투자처를 알아보는 신개념 일회용 코너인데 말 그대로 오늘 한 번 하고 말 코너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염승환 이사님 계실 때만. 그런가요? 사실 우리 작가님이 코너 제조기예요. 맨날 뭐가 생겨. 천연가스 가격. 와, 이거 정말 널뛰기예요. 하루가 멀다고 진짜 급등락하고 있는데 언제는 11% 넘게 올랐다가 언제는 또 10% 넘게 빠지고 이러고 있을 때 천연가스 투자 혹은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투자. 지금 투자 콜 아니면 다이? 다이죠, 다이. 다이. 원자재, 그러니까 그냥 좀 부연 설명해드리면 네. 원자재 가격은 누구도 못 맞춰요. 야. 맞출 수도 없고 네. 우리가 국제유가만 하더라도 몇 달 전에 기억나세요? 막 300달러 간다는 얘기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그것도 아주 유명한 미국의 IB에서 유명한 기관에서 네. 일반 개인 투자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그 정도로 못 맞춥니다. 이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쵸. 사실은 그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네. 이거는 이 원자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원달러 환율도 똑같아요. 얼마 전에 1,700원 예상 많이 나온 거 아시죠? 네. 지금 1,300원까지 급 나가잖아요. 그러게요. 막 못 쭉쭉 맞춰요. 빠지면서. 그걸 맞출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자재도 변동성이 되게 심하고 여러 이유들에 의해서 막 변동을 하잖아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추겠어요? 주식 투자보다 어려운 게 원자재 투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원자재의 속성을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원자재는요. 주식은 미래를 먼저 한 6개월 먼저 반영하죠. 선반영.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원자재는 동행해요. 원자재도 근데 어차피 선물 가격 아니요. 원자재는 동행합니다.
이 속성 자체가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국제유가가 한 120에서 네. 갑자기 폭락했죠. 그때 왜 그러냐면 제로 코로나 한다고. 아. 중국이. 예. 중국 제로 코로나하고 이제 공사한다고. 갑자기 이제 금리 올리니까 이거 경기 안 좋아진다 지금 실제로 원자재 원자재 가격이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당사 애널리스트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그 원자재가 그 당시 경기에 동행하거나 심지어 후행을 한대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원자재 사시면 안 되고 지금 좋아야 돼요. 아, 그럼 좋아질 것 같으면 오르긴 하는데 동행하면서 오르는데 그 가운데서 변동성이 그러니까 조금 차라리 생기는. 만약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네. 경기 민감 주식을 사야죠. 아. 먼저 움직이니까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국제유가가 지금 최근에 뭐 변동성은 나오는데 네. 계속 그냥 박스권이잖아요. 예, 예. 크게 오르지도 않고. 원자재 투자하실 때는 항상 염두에 두시게 동행한다. 보통 대부분 지표나 이런 거 보면 내년 2분기부터 터닝할 거라 그래요. 경기가 이제 바닥 찍고.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예상인 네, 거죠. 그러면 원자재 적기는 내년 한 2분기에 투자하시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경기에 민감한 게 구리죠. 네. 구리 같은 건 내년 2분기부터는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는 거죠. 약간 속성을 좀 이해하시고 투자하시면. 근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원자재 투자는. 저도 예전에 한번 WTI가에 연동한 원자재는 쉽지 않아요. 예. 손댈 게 아니다라는 걸 그리고 그때. 아시겠지만 레버리지가 병행되잖아요. 네, 네. 예, 왜냐면 우리가 이 원유를 어떻게 현물로 사올 수도 없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서 좀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사실. 원자재는 주식보다 물론 이제 주식도 예측이나 이런 것들의 범위는 아니지만 어디로 튈지 더 모르는 부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10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네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동산 관련 섹터에도 잔잔한 훈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건설 관련 섹터 투자 콜 아니면 다이.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네.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게 결국엔 이제 미분양 때문에 그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만약에 이제 미분양이 일단 요즘에 증가하고 있지만 예. 그게 해소된다면 당연히 건설주를 사는 게 맞는데 네. 좀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당장 한다고 이거 풀어줬으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또 정말 많이 할까? 그렇죠. 이거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기본 전제 조건 금리가 너무 올라갔어요. 네. 이게 꺾이기 전까지는 거래가 좀 쉽게 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 뉴스만 가지고 건설주 투자하는 건 아직은 좀 아니다. 어쨌든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얘를 누르고 있으니까 건설 경기 누르고 있으니까 얘에 맞춰가지고 좀 지켜봐야 된다. 예, 부동산 경기가 정말 작년하고 올 초만 해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근데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 이어졌죠, 사실은. 네. 그래서 영끌 투자도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이게 바뀐 게 결국 전쟁 터지고 이제 물가 잡으려고 금리가 올랐는데 네. 근데 우리 대부분 그랬거든요. 에이, 금리 인상 해봐야 뭐 천천히 하겠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너무 빨리 달려버린 거예요. 네. 그 너무 빨리 달리니까 그 불패신의 부동산도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사실상. 근데 근본 원인은 대출 금리가 너무 세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예를 들면은 그 6억짜리,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6억을 빌렸다고 치면 네. LTV 60% 해가지고 6억 받았으면 옛날 같으면요 한 달에 한 150만 원 이자 내면 되거든요. 이자로 네, 100원 한 3% 예, 예. 정도로 그렇죠, 그냥 그렇죠. 계산하면. 근데 지금은 2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소 한 달에 300 이상 이자만.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라고 한다면 한쪽 월급은 그냥 다 이자로 네. 들어가는 거고 원리금 상환까지 원리금까지도 해야 돼요. 그러면 못하죠, 이거. 그러면 소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느 누가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또 살리겠어요. 그리고 집값이 또 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엄밀히 말하면 서울 집값은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많이 편이니까. 올라갔죠.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한 번씩 무너지다 보니까 사람 심리가 아시잖아요. 한 번 밑으로 꺾인다고 이 내리에 박히면 그쵸. 안 삽니다. 네, 그게 무서운 거죠. 예,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관망해요. 더 빠질 것 같으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놔도 안 팔리고. 내놔도 안 팔리고. 대책 나온다고 해서 당장 뭐 거래가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제 미분양은 막아야 되니까. 미분양이 진짜 늘어나면 심각하거든요. 걷잡을 수 없죠, 사실은. 건설회사도 잘못하면 그렇죠. 미분양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꽤 불안한데. 예, PF, 그러니까 부동산 PF에서 제일 위험한 게 미분양이잖아요. 그러니까 PF에서 자금 조달했는데 나중에 분양해서 돈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선 어쨌든 좀 건설업종도 지금 PF 얘기 나온 김에 네. 여쭤보면 어때요? 요즘에 혹시나
그 PF로 돈이 안 돌아서 감당이 안 되는 좀 중소건설사들 눈에 띄는 곳들이 실제로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저도 한신평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네. 몇몇 회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PF가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 그 가장 대표적인 비상장이잖아요. 롯데건설. 롯데건설이 그래서 지금도 오. 막 그 자기 계열사들한테 돈 빌리고 있잖아요. 오, 롯데건설. 네, 롯데건설이 그때 롯데케미칼에서 유상자로 한 2천억 받은 것 같고 오. 롯데 정밀화학에서 한 3천억 빌렸고 롯데케미칼한테도 한 3천억 빌렸고요. 그래요? 또 어디지 하나 더 있어요. 롯데그룹 계열사 중에 또 거의 하나. 1조를 땡겼. 근데 그게 이제 롯데건설이 당장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요. 네. 체크를 해보니까 부동산 PF는 차환이라 그래서 만기가 돌아오니까 이걸 돌려막기 해야죠. 돌려막기 해야 네. 되잖아요. 왜냐면 분양될 때까지는. 네, 네. 근데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아. 미리 선제적으로. 딴 데 빌리려고 했는데 돈이 요즘에 아니 뭐 빌리기 예, 너무 그리고 어렵고. 빌리려면 또 금리가 장난이 이자도, 아니잖아요. 아. 예, 근데 혹시라도 진짜 그게 안 돼가지고 부도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기는 만일을 막아야 대비해서 일단은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미리 좀 예방 차원에서. 근데 롯데건설도 그만큼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상황을 얘기예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예.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몇몇 건설사들이 이렇게 그 한신평 자료에 보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만큼 건설사들이 아주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게 네. 한 10년 전에 막 저축은행 사고도 한번 났었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예.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는 PF를 건설사가 다 떠안았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건설사가 건설사가 이제 보증도 하고 이제 망하면 건설사가 우리가 망해요. 갚을게. 예, 뭐 이렇게. 그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건설사는 이제 책임 준공이라 그래요. 준공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근데 그거 PF 지급 보증이나 이런 책임을 대부분 이제 누가 지느냐? 증권사가 되죠. 이번에 그 레고랜드도 다 증권사가 그거 투자했잖아요. 네, 그렇죠. 빌려주고. 신한 네, 다 거의 다 증권사예요. 돈 빌려준 데가. 근데 이제 그 BNK가 주관사가 됐고 네.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른 게 건설사 리스크가 예전처럼 크진 않아요. 근데 건설사가 제일 큰 건 미분양. 그리고 중간에 준공하다가 뭐 원자재가 올라가 준공 안 하고 네. 이러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은 건설사가 떠안게 되는데 PF 관련해서 이게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증권사들이 많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 그래서 그때 레고랜드 터지고 나서요, 막 증권사 한두 군데 부도설 돌았잖아요. 실제로. 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도 날 수도 있죠. 잘못하면 돈이 안 돌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네. 돈이 안 돌아서 그러니까. 증권사도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이 부동산 PF는 돈이 크단 말이에요, 액수가. 크고 이게 금리가 높으니까 덤벼드는 거죠. 네. 증권사도. 그리고 그동안 돈 많이 벌었어요, 실제로. 네. 근데 중소형사들이 이제 그걸 하는데 대형사에 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소형사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 잘못되면요, 돈 이게 미스매치가 되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야 대형 증권사 너네 돈 좀 해가지고 중소형사 좀 빌려줘. 이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난색을 표했는데 뭐 어떻게 말 들어야죠. 말 들어야지. 말 들어야죠, 당연히.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미분양 크게 문제 없으면 저는 뭐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두려운 건 이제 금리가 계속 튈까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필사적으로 지금 이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선제적으로 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PF 관련된 뭐 완화 정책도 뭐 내놓는 것 같고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라는 건데 예전 같지 않게 건설사뿐만 아니라 증권사들도 여기에 많이 발을 담그고 있다. 증권사들이 많이 들어가요.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낙관론 속에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월 이후에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술주도 동반 상승이 기대가 크다. 관련 섹터 투자 콜 아니면 다이? 다이요. 다이? 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왜냐면 다이? 이제 여기 기술주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주 뭐냐면 네. 그 흔히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 그러니까 빅테크. 네. 저는 이제 기술주가 범위가 좀 다양하잖아요. 여기 뭐 반도체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하드웨어. 네. 하드웨어는 제외. 하드웨어는 좋게 봐요, 저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들 있잖아요. 이쪽도 지금 지난주에 카카오페이가 상한가 갔어요. 금요일 날. 하루 만에 30%.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도 아까 장중에 제가 잠깐 보니까 한 8% 추가로 급등하던데 그러니까 단기간에 거의 한 40, 50% 올라버렸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 금리가 좀 꺾이고 미국 나스닥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해서 벌써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또 여기서 뒤늦게 좀 투자하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올라가는 건 첫 번째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일단은 이게 바운스가 나오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금리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물가 꺾이고 금리가 좀 꺾여 가니까 당연히 튀죠.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좀 덜어지는 상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투자하려면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아, 근데 아쉽게도 지금 카카오 그룹도 구조적 성장을 했죠 그동안. 그동안 근데 또. 계속 해줘야 되는데 과연 다음이. 지금 광고 매출도 둔화되잖아요. 네. 언택트로에서 컨택트로 넘어가니까 광고 매출도 실제 둔화되고 있고 성장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한 거죠. 네. 이렇게. 그리고 카카오페이나 뱅크도 좀 아쉬운 게 일반 금융회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좀 카카오뱅크한테 좀 실망한 게 네. 아니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카카오뱅크 너무나 어플도 좋고 네. 근데 지금은 모든 은행들이 다 똑같아요. 경쟁력이 없어요. 희석되는 게 다 그게. 따라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카카오뱅크가 뭔가 이 시중은행과 다른 또 뭘 보여줘야 보여줘야죠. 되는데. 그래야 지금의 높은 펄을 정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뭐 9조, 10조 정도 될 텐데 네. 지방은행보다 돈을 덜 벌거든요. 네. 근데 시총은 3, 4배 비싸요. 아, 그럼 이거는 밸류에이션상 너무 비싼 너무 거죠. 비싸다. 근데 그만큼 보여줘야 돼요. 그럼 네. 나는 플랫폼이야. 아직은 없잖아요. 안 보여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검증을 좀 해야 된다. 지금 좀 시간을, 튀어오르는 예. 거는 그냥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되돌림 파동이다. 예, 그런 그렇게 거 좀 정도지 근본적인 건 아니다. 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미있는 투자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모시고 계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